자, 여러분 왔고요. 오늘은 그 희귀 광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희귀 광물. 재밌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알찹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은 이제 주말에 이제 재방송을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랐나 봐요. 예. 이런 방송이 있었다는 게. 우리가 260회 동안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재방송이 요즘 막 그 6만에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야,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좋으세요? 예, 웬일인가 싶습니다. 자, 방송 전에, 이상구 운영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예, 최근에 저희 복지과 소사이티를 같이 활동하시던 이상희 교수님이 이제 복지과 소사이티를 나가셨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좀 피력하시고 싶다 해서 이제 완전히 사퇴를 하셨거든요. 처음에 공동대표라든지 또 운영위원까지도 다 이제 모든 보직을 내려놓은 지는 오래되고 사퇴를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민주당을 힘들게 하고 또 당 공식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님을 좀 비판하는 그런 글을 좀 쓰신데, 뭐 그거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또 보수 언론에 인용이 돼가지고 막 대스특필되고 이렇게 해서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어떤 언론의 형평성 훼손의 사례로 언급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우선 같이 일했던 이 동료 중에 한 명으로서 좀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상희 교수님은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복지과 소사이티의 공식 입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저희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권 재창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모든 복지과 소사이티의 회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대본에 참여해서 뛰는 분도 계시고 또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행여나 오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또 사과를 드립니다.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바는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 행위들이 저도 굉장히 분노를 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려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예. 오랜 시간 동안의 연대를 그렇게 깨셔도 되느냐. 사람 관계 중요한 것들 많거든요. 예. 내가 10만큼 화를 내는 것도 내 주위 여러 가지 연대적 환경들 때문에 한 2만 화를 내고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저도 한번 항의를 드렸었는데 어쨌건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이상희 교수는 더 이상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인이시라면 예. 당이 만들어 놓은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론이 난 후보에 대해서 출당 운운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나가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정치적 행보까지 막히는 경우 좀 꽤 많이 봤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이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공식 성명도 발표하고 할 예정입니다만은 그다음 복지과 소사이티가 진보 진영이나 또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과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 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주 간절한 마음에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6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좀 전에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해요. 웃고 살아요. 예.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즐기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예. 또 너무 과도하게 비장하기도 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오래 갑니다. 예. 근데 너무 비장한 사람들은 짧게 끝나요. 예. 재풀이 지쳐요. 그래서 저는 즐기자 이런 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뭐 아슬아슬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만은 우리 진영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다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뭐 개인 정치적인 입장을 뭐라고 이제 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떤 단체와 연관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당사자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 개인의 소신 부분이라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후원 안 받아. 실제로 후원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예, 저희가 그 매해마다 우리 푸다님 도와주셔가지고 그 후원을 늘려가고 있는 중에 또 이상희 교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후원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다 표출하지 않고 서로 연대하는 과정을 거쳐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어떤 단체에 대표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뭐 새날을 키운 이상이 네가 책임져라 같은 그런 욕을 되게 많이 먹어서 근데 그 선거 과정에서는 한 번도 연락을 안 드렸거든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원 끊지 마세요.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새로운 거 하나 만드신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 근데 뭐 아마 그분을 동조하는 분들이 그렇게 좀 진정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 좀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 갔는 분들이 많아갖고 쉽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 민주당이라는 곳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중차대한 시점에서는 서로 단결해서 협력해서 뜻을 좀 모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좀 아쉬움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상구 운영위원장님의 생각을 다 저는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소수, 윤석열 씨가 희귀 강물이라고 했던 바로 그 요소수. 요소수가 지금 그 일종의 대란이라고 하죠. 실제로 요소수에 대한 질문을 한국어로 했는데 요소수는 핵심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희귀 강물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요소수.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맥락은 정권이나 정부는 항상 어떤 위험 요인이 있어요. 그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는 정권은 없다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뭔가 좀 불안정한 정부를 원상 복귀하는 과정. 이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쪽 탓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닥치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 과정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요소수 관련돼서 보수 언론들은 마치 현 정권이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띄엄띄엄 요소수 대란이다 이것만 듣지 도대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은 좀 제가 살펴보면 볼수록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였어? 이런 자신감 또 고마움 감탄 이런 측면도 들고 두 번째로 다음 분의 대통령이 되는 분은 적어도 이런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의 파악력 분석력 대응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요소수 문제가 이제 부글부글 막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기민하게 빨리 대응하는 건 전 처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아직도 비난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대응 과정을 보면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송환할 때 굉장히 뿌듯하게 가슴 느끼고 그 공군 그 편대 대장이 지금부터 조국의 그 공역에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안이었는데 우리가 일본의 소부장 규제에 그 힘들게 국파하는 그런 것에 준하는 정도의 자랑스러운 사안이었는데 이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들이 요즘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힘든데 이 요소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힘도 내고 자부심도 가졌으면 싶어서 이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소수가 왜 중요해진 거예요? 왜? 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그 또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였고 또 뭐 우리가 옛날에 그 눈 올 때 눈썰매 대신에 비료푸대를 깔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비료푸대가 대부분 요소비료, 복합비료 뭐 이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는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농사꾼이잖아요.
옛날에는 증산을 목적으로 벼든 예. 채소든 쑥쑥 키워야 되는데 예. 퇴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투척하게 되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예. 그게 요소예요, 요소. 맞습니다. 근데 그 요가 예. 우리가 오줌할 때 요랑 똑같은 맞습니다. 요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요소는 우리 옛날에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오줌을 받아가던 그런 과정이 아마 기억나는 분이 계실 건데 그렇게 해서 인체에서 콜렉션 해가지고 약품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요. 사람 몸에서 나오니까 희귀 광물 맞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석탄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예. 또 만들기도 쉽고 별로 뭐 그 가치도 높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환경 규제 강화로 갑자기 필수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나마도 그 국내에서 일부 생산하고 대부분 원재료를 그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이 국제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가 이 원자재에 대한 지하 자원에 대한 규제가 되면서 이 불똥이 우리한테 튀기게 됐던 거죠. 중국이 예. 그 농수산물 관련한 수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여기 잠깐만 이거 나가면은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어서 내보내는데 좀 텀을 주고 기한을 주고 막 이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도 이게 한국에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미칠 줄 몰랐다 하면서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그 초치돼 갖고 하는 말이 그 사실 우리가 이거 그렇게까지 신경 못 써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이게 갑자기 그 언론에 보도하고 하면서 좀 그 대란 아닌 대란이 되어버린 그런 좀 예. 진소봉대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예. 요소수를 넣어야만 공해 물질이 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환원 촉매 장치라 하는데요. SCR, CSR이 아니고 예. SCR 이 장치가 장착된 경유 자동차는 요소수가 들어가야지 그 매연 저감이 됩니다. 요소수가 들어가서 나오는 매연하고 결합해서 물과 질소를 만들어버리면 바깥으로 배출된 매연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이런 것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들도 지금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고 있는데 예. 이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져갈 예. 어떤 상황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한국이 굳이 이걸 생산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필요할 때 또 요소라는 원재료에서 그 소위 말해서 희석시켜 갖고 물 타면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별로 이걸 챙길 생각을 못 했는데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들을 사실은 정부 당국자도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던 건데요. 우리나라의 SCR 환원 촉매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이 경유 차량 중에서는 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22%인데요. 사실은 그 승용차보다도 그 버스 같은 이 승합차가 전체 차량의 44% 정도가 이 환원 촉매 장치를 그 달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가 없으면 당장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요. 그다음에 대수로는 승용차가 제일 많지만은 화물차는 비율면에서는 사실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수 공급이 중단되면 경유를 사용한 차량 중에서 승용차 133만 대, 그다음에 화물차는 55만 대, 예. 승합차가 이제 버스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28만 대가 네. 이제 운행이 중단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요소가 연간 한 8만 톤, 요소 수로는 하루 한 60만 리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8만 톤. 그다음에 요소 수로는 2억 2천만 리터. 예. 그러니까 1일 60만 리터. 이게 이제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더 이상 안 들어오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죠. 예. 그런데 언론이 이걸 갖고서 뭐 물류 대란 이런 이야기를 붙였는데 언론 중에서 아무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환원 촉매 장치가 장치된 차량이 무슨 차량이 얼마나 됐냐를 분석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냥 괜히 예. 부족해질 거야. 큰일 났다. 화물차들이 멈출 거야. 소방차도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이걸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예. 이거 보고서 야 역시 이 법을 다루는 쪽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 하는구나. 예.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서 그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경과라든지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들을 참 잘 제시를 해놨는데 물론 이분들은 이제 입법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사실은 화물과 관련된 물류 대란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운송 관련된 이게 제대로 우리가 대처 못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게 사업용 버스를 하죠. 소위 말해서 네. 이 환원 촉매 장치를 장착한 차량 중에서 노후촌 버스는 물경 77%가 77.1%. 예. 그리고 시외버스나 전세버스는 70%가 요소시 없이는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후촌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위주의 어린이 통학버스 또 출퇴근 통근버스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핵심은 화물이 아니라 예, 이런 운송이었습니다. 버스, 운송. 예.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 예. 그것도 뭐 틀렸네요. 결국에는. 근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분석해갖고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서 참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의 근거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구나. 예.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요소가 없어도 공해물질 나오게 그냥 운행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실제로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자동차를 제작할 때 이 예. 법령에 근거해서 아예 요소수가 안 들어가면 차가 멈추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량은 아예 운행이 안 되도록 운전 제한 기능을 갖춰서 생산하게 의무화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변을 보면 안 됩니까? 이 농도나 이런 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부가 수립한 대책 중에서 농업용 또 공업용 요소를 희석해가지고 요소수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일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성분이 좀 희석된 성분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못 쓰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유일하게 정부가 실패한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3.5톤 미만은 아예 운행이 안 되고 3.5톤 이상은 출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붕붕붕 하는데도 힘이 안 가니까 차가 결국 이제 슬슬 기다가 운행이 안 돼 버리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됐던 게 이 대규 환경 보전법에 요 관련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46조에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지 차량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마치 건물도 준공허가가 떨어져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을 만들고 나서 이 배출 허용 규정에 충족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일반인이 판매도 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중 장치에 가깝구나. 예.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이 될 때 요소의 성분이 배출되는 탄소를 잡아 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저감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게 자동차 엔진입니다. 거기서 이제 실린더에서 경유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가지고 폭발시켜서 실린더를 돌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배기가스가 이제 NOx, 녹스라 하죠. 예. 질소산화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소수가 들어가서 분사를 해주면 이 질소산화물하고 요소수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 물과 질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질소는 이제 인체에 무해한 질소거든요. 그리고 물만 이제 분사시켜 버리면 끝나니까 예. 90% 이상 이 청정을 만들어내는 질소산화물을 제거율이 90%입니다. 그런 기능이 바로 단순하게 요소수를 분사하는 것만으로 가능해졌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요것을 이제 법제화해가지고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작차 자동차 시험 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 고시로 나와 있는데 예. 이 고시에 배출가스 자기 진단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3.5톤 미만과 3.5톤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아예 충족 못 시키면 운행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요소수 이야기였고 예. 요소수가 왜 필요하냐까지였고 예. 근데 잘 공급되던 요소수가 품귀 현상이 온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예.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사실은 오랫동안 계속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동북 지역이 석탄 생산량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 호주에서 중국이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 이걸 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걸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 갑자기 막 전력 양이 난이 생기고 정전이 생기고 제한 전기 공급이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인 제공자가 뭐 중국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런 미국과 중국과 각 축에 호주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끼어가지고 서로 이제 피해와 손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중국에서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석탄 생산을 줄이면서 석탄에서 요소가 원재료가 돼서 뽑아내거든요. 이게 줄어드니까 10월 11일자로 중국에서 검역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일본도 소부장 할 때 검역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을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통과시키게 하면서 이 검역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출이 제한되는 간접적인 급수 조치가 아니고 간접적인 수출 제한을 시켰는데 중국도 그 요소를 포함한 29개 품목에 대해서 이 검역을 강화를 해 놓으니까 요게 이제 수출이 안 되게 된 거예요. 늦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10월 15일부터 무조건 이제 한 5일간 고시를 한 다음에 무조건 검역을 거치도록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검역 없이 그냥 수출했거든요.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당장 문제가 되게 됐던 거고, 요 정보가 우리나라에 공식 통보된 게 10월 21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29일 날, 이 이태리 로마에서 왕이 외교부장하고 우리나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만날 때까지도 외교부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만날 때 슬쩍 끼어드는 말로 중국에서 요소 수출 규제한다는데 그거는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된 데는 외교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했고 또 오늘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 정보를 몰랐다? 아니요,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인지 모르고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알고 보면 있으면 굉장히 하찮은 건데 예. 없어지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국정원법 개정을 해가지고 국내 정보를 국정에서 취합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국내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국정원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산업 정보는 개입할 수 있는데 국내 정보를 모르니까 이걸 해외 산업 정보와 연결을 못 시켰던 거죠. 그래서 오늘 비공개 이제 청문회에서 국회 출석해가지고 법령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다른 기관에 할 데가 없다. 예를 들면 코트라. 또 해외에 있는 해외 재공간 이런 것들이 이런 세산 정보를 취합하고 대응책을 세우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해 준다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이 국정법에 근거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어떻게 다 챙겨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잘 대응해가지고 시스템까지 만들어내면 예. 훨씬 좋아지는 걸 거고. 예. 자, 근데 이게 당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해도 국내 비축 물량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보도를 보면 며칠이면 다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이 요소수 판매업자가 이제 모 방송사에 나가지고 책임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은 중소 영세 판매업자도 이 중국이나 동남아하고 무역할 때는 항상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비축 물량을 4개월 정도를 유지한다. 근데 우리나라 특정 대기업이 전체 요소수 판매의 50%를 담당하는데 그 정도 대기업이라면 6개월 정도의 비축 물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근데 거기서 비축을 하나도 안 해주고 이걸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수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책임 소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물론 말은 아주 부드럽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은 대기업은 우리는 4개월 하지만 대기업은 한 6개월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사는 언론에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요소수가 중국에서 이제 일단 수출 제한을 딱 걸어놓자마자 예.
매전 매석이 엄청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곧 안 들어올 거야 생각해서 사서 비싸게 팔 목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켰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복합적인데 또 사실 언론에서 이걸 침소봉도하게 막 떠드는 측면도 있는 거죠. 별거 아니고 차분히 대처하면 되는데 중국은 이런 측면에서 국가가 언론 통제를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민주화에 역행되는 거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JTBC 같은 데서요 단독 걸어가지고 요소수 곧 동달 것처럼 막 그럼 예. 사람들이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이제 예. 계속 매전 매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근데 롯데가 이 사태의 그 책임의 한 축을 차지한다는 것은 언론에서 거의 안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롯데가 대언론 관리를 잘 하는 측면도 있는지 아니면 언론들이 좀 의도적으로 롯데를 좀 케어를 해주는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상식적이지 않게 언론에서 너무나 다루지 않아서 요 내용을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서 찾아봤더니 있긴 있는데 아주 마이너한 신문의 일부만 언급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소수 생산량의 딱 절반 정도 되는. 예, 연간 요소수 유통량이 국내 전체가 21만 7천 톤인데 그 중에 10만 8천 톤 절반을 롯데 정밀화학에서 생산하는데 나머지 금성NC나 KG맥 그 케미칼이나 그 극동제연공업 같은 데가 한 4% 내지 10% 정도를 하니까 이 어떤 이 요소수 유통시장의 과점 업체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생산량을 올해 더 늘려갖고 14만 톤까지 하다가 늘려놓고는 시장에서 이제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비중 물량은 안 갖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말하면 롯데 정밀화학이 이것을 좀 가격을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써먹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예, 의도적으로 그걸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요소수 사태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데가 바로 이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득을 보는 곳은 이런 식의 장난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언론 이게 섣불리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의심의 여지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롯데 정밀화학이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만든 한국비료입니다. 옛날에 한국비료공업이라는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 요소비료를 공급하는데 이 사카린 밀수 사건 걸려가지고 67년도에 이걸 국가에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업으로 운영을 30여 년 동안 되고 있다가 이 김영삼 정부 시기에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다시 민간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추정 가격보다 몇 배나 많은 금액을 주고 이 삼성이 이걸 다시 재매입을 합니다. JTBC 같은 거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JTBC가 했던 거랑 연관이 있네, 이거. 예. 그래서 이 삼성 정밀화학에서 이걸 이 한국 비료를 인수해 가지고 이름을 삼성 정밀화학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 운영을 잘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남해 비료라든지 진해 비료라든지 이렇게 비료 산업이 과잉 생산되고 또 국내에 이제 쌀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걸 많이 소요가 필요가 없게 되면서 요것을 가장 많이 생산하던 울산 공장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고 2015년도에 이걸 이제 롯데케미칼에 팔았는데 그 롯데케미칼이 이름을 바꾼 게 바로 롯데 정밀화학인 거죠. 결국에는 한국 비료공업이 여기까지 왔네. 예. 그런데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이 요소에서는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봤는데 똑같은 석탄에서 추출된 원료 성분인 에폭시 수지, 예. 가승소다 이런 것이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지난 3, 4분기 영업 실적이 700억 원을 넘어가는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기 대비 그러니까 2, 4분기 대비 매출액이
16% 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는 55%가 늘었고요. 예. 순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750%가 늘었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네요, 보니까. 예. 어. 아니, 그 중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 대기업이 엄청난 이득을 봤는데 그래서 주가도 12만 5천을 넘어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롯데정밀하게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높은 이런 주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득을 보면서도 이 비중 물량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국제 공급망이나 예.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렇게 담당하는 어떤 역할이 있으면은 민간 기업이라고 해도 자기 역할을 좀 충실히 해줘야 되는데 예. 선의로 해석해도 예. 나쁘게 해석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동빈 회장님이 한국어를 잘 몰라가지고 보고도 뭐 한자로 받고 지시는 일본어로 내리고 이렇게 아, 그렇지. 예, 어려움이 좀 있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니까 이런 정도로 사회에 대한 책임, 국가적 책임은 좀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까지 이야기해봤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정부가 어쩌네 저쩌네 막 마치 무능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대처는 굉장히 신속하고 빨랐어요. 이걸 저도 모르고 있다가 찾아보고 알았는데요. 와, 할 정도로 입이 깜짝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그냥 느껴지는. 예. 저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예. 번 했거든요. 요거는 대처 엄청 잘한 거라 2, 3일 안 갈릴 수다까지 이야기를 했던 예. 바로 그건데.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으로 촛불혁명을 해서 몰아냈는데 그 성공의 이 어떤 혜택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보답받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군기가 쫙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슈화되자마자 이 대외 경제 안보 전략 회의라 해가지고 여기 형식상 경제부총리가 주관을 하지만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특허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게 차관 자리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차관, 그리고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정원장이 참석하는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이걸 14일 동안에 14번 회의를 했어요. 와, 하루에 한 번씩. 예. 그래서 저도 뭐 이 국무회의도 참석해보고 이런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준비해봤지만은 매일매일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그냥 굳이 말하자면 VIP 관심사이기도 할 거고, 예. 일단은. 근데 아무리 VIP 관심이지만은 이 14개 부처 장관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 물론 매일 장관이 다 오진 않지만은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체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촛불혁명을 했구나. 그리고 다음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도 이런 정도로 공무원들을 돌리고 굴릴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가 돼야지 우리가 살아남겠구나. 이런 걸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갖고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탓을 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챙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지 누가 예상을 합니까? 예. 그럴 때는 대처를 잘하냐 못하느냐로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회의자를 제가 좀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무슨 국가안보실 차장이 오고 국정원장이 오느냐, 그리고 경제수석하고 경제보좌관이 왜 오느냐 이런 느낌이 들지만은 어쨌든 힘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 VIP 관심을 표명해주고 전달해주니까 이 관련 부처가 14개 부처가 유기적으로 모여갖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원인부터 해결책까지가 단기 대책, 장기 대책으로 일목요연하게 쫙 준비돼가지고 하나씩 점검 리스트를 만들고 또 해당 주무 부처를 선정해가지고 체크해서 어디에서 무슨 요소가 몇 톤이 확보되었고 그것이 언제 선적되니까 그걸 실을로 이 우리나라에서 배가 어디서 간다 이런 것까지 여기서 마치 작전 회의 하듯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경찰들인가요? 가서 다 뒤지니까 예. 쌓아있던 물량들 많이 확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큰 물량은 아닌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이 매주 매스가 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행동이었다 생각하는데요. 일단 가능한 물량 확보가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전 가용 외교 채널 전부 동원해갖고 호주, 중국 같이 요소를 생산하는 모든 나라에 다 접촉해라. 그러고 심지어는 사우디까지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현정 실장 그 양반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소 확보로 사우디 가니까 사우디에서도 좀 난감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국가적으로 필요하면 뭐 얼마든지 비행값 들여서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긴민성과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진 정부,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그러니까 김현정 그 국가안보실 2차장 전 예. 김현정 특보를 보내서 거기랑 그러니까 한 숟갈 더 얹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럴 때 그야말로 이제 당 후보하고 그 청와대가 너나 없이 협력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호주나 베트남 같이 중국 외에 그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 중국에 또 다가도 새로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좀 당신들 통관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미 계약했던 것은 지체되지 않도록 올 수 있도록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설득해갖고 그걸 다 받아낸 거예요. 예, 중국이 그걸 또 들어주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요소수 2만 리터를 바로 확보해갖고 공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요소수 같은 걸 비행기로 실어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배로 싣고 예. 하죠. 그런데도 막 다 한 거예요. 급하니까. 예. 그리고 이 할당 관세라는 거 아마 우리 국민들이 좀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건데요. 이런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를 붙이게 되는데, 할당 관세는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는 제로 강세를 붙입니다. 소위 말해서 관세 안 붙이고 바로 들고 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긴급 통관 지원팀을 꾸려가지고 배 떠고 있을 때부터 해상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들을 수 있게. 예.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이 통관이나 무역 절차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습 과정 중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금역도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배 찾아가가지고 선상금역을 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통관 절차를 굉장히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원 정책이 됩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였네요. 예. 그래서 요소수 검사 기간도 보통 한 20일 걸리는데 3일 만에 다 끝내버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였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용 요소수를 물 타갖고 희석해서 차량용으로 좀 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질 관리가 보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도를 많이 했는데 뭐 전부 다는 안 되고 일부만 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아이디어 내는 것은 모두 다 시행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박근혜 정부 같으면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고 공무원들 참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기 쉽지 않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차기 정부에서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만큼 또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존중해주고 각종 특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헌신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하나가 이제 국내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매점 매석 행위를 규제해가지고 투명하게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필수 차량은 3개월 분을 이미 그때 당시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또 여기다가 요소수를 기증한 분이 나선 거예요. 마치 우리가 IMF 받았을 때 이 금목걸이, 금반지 기부하듯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고, 야, 이 대통령 한 명 잘 뽑으니까 국민들의 단합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들게 됐는데요. 일단 국내 수급 모든 전 과정에서 재고를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당장 급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군부대 비축 물량 이런 걸 다 끌어가다가 민간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할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배치된 것을 고가로 판매 못하도록 판매하는 주유소를 100개를 딱 정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잠재적 수요처들에 있는 것들을 특정 수요처에서만 주유소에서 팔게 하게 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공적 마스크 하듯이 원활하게 수급대를 만들어준 거죠. 한국의 특장점이죠, 그게. 예. 코로나 때도 마스크 살 수 있는 약국, 그리고 백신, 잔여 백신 이런 거 다 기반에서 다 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정부가 빠르게 통과시킨 다음에 산업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으로 전국 동시다발로 매점 매석 행위 단속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설레발 치고 예. 요소수 부족해진단다. 그 사이에 빨리
매점 매석해가지고 요거 비싸게 팔아야지 딱 그거였거든요. 예, 그 사람들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사실은 저 중권력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권력을 제대로 썼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소수 문제가 또 이런 거 있죠. 어떤 이슈가 빵 뜨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정부가 대처를 못 해가지고 요소수가 진짜로 이제 부족한 사태가 와서 차가 멈춰서면 예. 진짜 난리 났겠지만 지금은 언론 보도는 요소수는 사라졌어요. 사실상. 실제로 그 하루에 그 60만 리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그 5대 생산업체 롯데 정밀화학 같은 데를 포함해 가지고 증산을 요구를 했더니 저 1일 60만 리터가 필요한데 11월 17일은 87만 리터, 또 18일은 79만 리터, 또 19일은 83만 리터. 너무 과잉 생산돼 가지고 오히려 며칠은 또 생산량을 낮추는 그런 일까지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인 수급은 이제 안정화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저 중점 저 요소수 판매 주유소 이런 경우에도 주말 휴무에도 불구하고 다 나와서 이걸 판매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 또 이 예를 들면 그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이 11월 20일 날 천진항을 출발하니까 그게 23일 5시에 울산에 도착한다. 이렇게 해서 이 요것을 바로 이 항만에서 하역해갖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LG 롯데 정밀화학에서 갖고 와서 생산해라. 이렇게 시간 단위로 이걸 막 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지체해서 하려고 해도 저번에 백신 들어오듯 하네요. 예, 할 수가 없도록 했고 이 저 갖고 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해수부나 산업부에서 배를 또 보내준 거예요. 이 실어 오라고. 그래서 아니 요소수한데 해수부가 왜 들어가지 생각했더니 배를 보내는 건 또 해수부가 나서야 되더만요. 아하.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구체적인 수치가 시간 단위로 이렇게 보도가 돼 버리니까 투명하게 돼 버리니까 그 궁금하면 국민들이 찾아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싹 사라지면서 이 언론이 그렇게 떠들대는 그런 기후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이슈는 이제 정부가 잘 대처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이슈가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요소수 부족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이 경유 자동차를 안 쓰면 됩니다. 앞으로는 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런데 뭐 우선은 당장 그렇게 다 전환하기 힘들고 앞서 우리가 봤듯이 900만 대가 넘게 국내에 견인 자동차가 있거든요. 예. 또 이게 대부분 개인 재산인데 운행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소수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매연 저감 장치 개발이나 요소수를 대체할 다른 촉매제 개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차량, 수소차량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 트럭이나 버스 한 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승용차에 비해서 트럭은 2.5배, 버스는 16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 오염이라는 측면에서는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 요 부분이 가장 그 시급하고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단히 느리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근혜를 어떻게 지내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지점이었는데 예. 예를 들면 뭐 4대강이나 이런 것을 삽질하고 사실은 그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탄소 제로, 예.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그 휘발유차, 전기차는 개발했지만 그 전기차가 이렇게 이제 상용화 되면은 휘발유차가 안 팔릴 것을 대비해서 그걸 또 늦췄다는 이야기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쿠츠크 러시아 유전을 가스관을 통해서 그 러시아에서 중국 거쳐서 북한 거쳐서 남한으로 들어오기를 했던 그것도 이명박 정부 시기에 틀어버려 가지고 하나는 중국으로만 가고 하나는 이 알류산 열도 따라서 일본으로 바로 가면서 우리가 지금도 비싼 그 천연가스를 써야 되는 이런 국가적인 손해를 끼친데 그게 이제 그 정유 업체들 로비 받은 이명박 정부에서 했다라는 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 모잠비크에 FLNG 선을 우리가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던 것들인데 이번에 한 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걸 활성화시켰으면 벌써 이 분야에서 엄청난 고용 창출과 국부 창출이 됐을 건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누추거나 안 해버린 게 많아서 손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하이브리드나 친환경 자동차 개발도 바로 같은 분야입니다. 그 정부가 그 구매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성을 좀 빨리 맞춰줄 수 있으면 훨씬 나았을 건데 국내에 그 등록된 차량 중에서 이 승용차는 그 이 전체적으로 그 5.2%가 저 친환경 차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1%, 승합차는 0.4%밖에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세계 상용차 시장에서 친환경 차의 비중이 0.8%인데 그 전체 차량 중에서 그 친환경 비중은 8%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0.8%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게 상용차 중에서도 특히 화물차라든지 또 승합차라든지 이게 더 낮은 거죠. 국내에 그나마 이제 전기차 수소차는 얼마 안 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많은데 그게 5.2%인데 대부분이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여러분 해외 그 주식 투자 같은 데 보면 그 전기 트럭 이걸 만든 그 회사가 엄청나게 12대밖에 생산은 안 됐는데 애플에서 12만 대 주문을 해주니까 그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보도도 보셨을 건데요. 이런 리베안 같은 차량을 국내에서는 생산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마음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필요하고 예. 국가의 지원도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탄소 중립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심지어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군용 트럭도 험머라는 그 트럭을 친환경 전기 트럭으로 전투형 트럭도 바꾸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할 정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방 파트에서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기존에 있는 보조금 제도도 이제 굉장히 좀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느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국내에 이 트럭 운송이 아닌 철도나 항만 물류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철도는요. 예. 일반 승용차 등에 비해서 그 매연이 10분의 1밖에 안 나온대요. 예. 열 효율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부산 내려가는데 차를 끌고 가는 거랑 KTX 타고 가는 거랑 실제로 KTX를 한 번 타고 부산 가는데 네. 소나무 12그루 같이 가 있대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도로 건설이 하도 많아가지고 KDI하고 같이 해서 기획 예산처하고 같이 해서 SOC 축축도에 대한 연구를 이제 청와대에서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2004년도에 이미 그 도로는 120% 과잉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걸 다 멈춰도 120%인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건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0%, 160% 얼마나 과잉인지도 이제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강원도에 하루에 차 한두 대밖에 안 닿는데도 4차선 도로가 다 깔려 있고 울진 같은 데는 그 고수가 도로가 다 돼 있더만요. 그런데 정작 그 환경에도 도움되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철도는 아직도 대단히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국도가 적다 보니까 항만 운송이 거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부산항이나 인천항에서 들어오지만은 국내 환적을 통해서 다른 항구로 옮기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물동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네덜란드 같이 내륙 운하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산민이 바다기 때문에 항만 물류를 활성화시키면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트럭 운송이 많은 거고요. 물론 트럭 운송을 하면 바로 원하는 곳에 물건을 보낼 수 있으니까 환적 비율이 줄어드는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비용도 비싸고 환경 오염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지속 가능 교통 물류 발전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친환경 그 교통 전환교통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이 철도나 해운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게 연간 금액이 28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 돈 받고 철도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런 부분은 좀 그 화주나 교통물류 이용자들이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지역철도, 지방철도 다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에서도 부울경을 포함하는 이 동남권 철도가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르는 이유가 그냥 기차만 타면 부산에서 창원까지 울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물동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거든요. 물류 비용이. 그런 것들을 좀 하자는 법인데 이게 법은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갖고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탄소 중립 등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코앞에 닥친 일이잖아요. 예.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바꿔내야만 탄소가 줄어드니까 예. 다음 대통령이 할 일이 진짜로 많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을 네. 이제 했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무슨 새로 경부고속도로를 한번 더 까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도 나왔습니다만은 지하화하면 토지 보상비가 안 들어가니까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이 2층으로 만들어갖고 고가도로를 만들어버리면 비용이 훨씬 싸다 이야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아예 지하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공약도 나왔는데요. 뭐 모든 구간을 다 할 수 없지만은 그 일부 구간은 지하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는데 에너지 고속도로는 무슨 새로 뚫는 게 아니고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산업 부분을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면 거기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와 새로운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윤석열 씨한테 물어보면 한 2분 동안 한마디 못 할 것 같아요. 그 에너지 고속도로 설명을 하려고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정도는 사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유엔 총회뿐만 아니고 그 G20이나 그 이런 모든 회의에 가지고 한국이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 탄소 저감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잘나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발표해서 선도적으로 해야만이 산업 경쟁력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관련된 세금도 남의 나라에 주느니 우리가 미리 이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국내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목적세로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국민들이 동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세계적인 변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 환경 관련된 규제가 없었다면 이 요소수 관련된 문제도 없었을 건데 이미 우리 생활에 피해를 끼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 중립을 못하면은 수출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발전시켜 보면 여기 요소수가 아니고 식량이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끔찍하죠. 우리나라가 쌀 빼고 나머지 뭐 대두, 콩을 가지고 밀가루 같은 거. 밀가루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 아실 겁니다. 네. 심지어는 시럽도 다 콩으로 만들거든요. 그 소유물도 소사료도 콩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90% 넘게 수입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수는 그나마 버틸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갈 수가 있는데 식량은 없으면 굶어야 되거든요. 가장 큰 안보죠 이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봉하마을 내려가가지고 퇴직 이후에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자체 농업을 이 수지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를 20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해당 분야 전문가들도 뭐 많아봤자 한 5가지, 6가지 아주 그 분야를 따로 공부한 사람이 11, 2-3가지인데 이분이 공부를 해갖고 20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죠? 예. 아까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복지와 소사이티의 이 백예순 교수님, 이 박사님이 이 농업 유통 쪽의 전문가시거든요. 예. 이분이 요소수 사태를 가지고 식량 안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이거는 워닝 사인이다. 경고다. 식량 부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축 물량 또 이 수입 대체선 확보 그리고 다양한 해외에서 우리가
직수입할 수 있는 계약 재배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국내 유통 구조도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그 칼럼을 쓰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좋은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국제 공급망이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예. 늘상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 공급망 하나가 깨지면 그걸 생산하지 않고 있는 아무리 싸구려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비축 물자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근데 관련된 법이 있다면서요? 예. 이 조달사업법이라 해가지고 그 특정 분야에는 비축 물량을 의무화하도록 국가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요소수는 이 비축 물량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예. 여러분 상암 그 월드컵 구장 옆에 그 문화기지라고 돼 있는 데가 그 지금은 이제 문화시설로 돼 있지만은 본래 우리나라 석유 비축 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전국 곳곳에 이를 분산해 가지고 그 유사시에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하도록 돼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조달사업법에 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 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서 국제 공급 장애 발생 시 그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산업이나 물가 안정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이 비축 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 비축되는 시기나 그 비축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여러 가지 면에서 안보에 관련된 거네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그 경제 규모에서는 이미 세계 그 10위권으로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네. 수출은 뭐 7위 내지 8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혼자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식량뿐만 아니고 산업 전반적으로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갖고 가공해서 팔고 또 일부는 생산재도 팔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끊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아직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 미진한 게 있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축 물자도 이제 새롭게 지정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고 예.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대응 매뉴얼도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비상계 컨틴전시 플레인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이번 요소수 같은 경우에 그 비축 물량을 그 배정하는 규정을 버스나 화물차 운행에 그 한다든지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공공사회 서비스에 먼저 배정한다든지 또 사회적 필요성 높은 곳에 배정한다든지 이런 우선순위나 물량을 정해놓으면 착착착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그 어떤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그런 예. 시사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예. 어쩌면 이것도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런 해외에서의 변동이 국내에 미치는 산업을 예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과를 했던 이유가 국정원이 해외 산업 정보는 대응할 수 있는데 국내 정보는 파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코트라 그 한국무역공사라든지 또 해외 재공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걸 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새날 정년 방송에 나왔던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님이 그 매일 80개 언어로 200여 개 국가의 산업 정보를 모니터를 한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이게 뭐 그 미국 CIA가 몇십 조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CIA 정보도 90%는 공개 정보입니다. 그 CIA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만 받아서 번역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그 각 나라별로 그 언어권별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선 필요하다면 이런 민간 자원이라도 활용해가지고 해외 산업 정보를 파악해서 그에 따르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그 개념도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걸 봤을 때 여기 보면 메뉴에 보면 이제 코트라 등 정부기관이 있고 예. 그 밑에 이 외부 전문 정보가 있고 거기 민간 기업이나 전문 연구기관이 있고 이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합치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정보의 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보를 갖고서 분석하고 활용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보의 부족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 대응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거죠. 분석하고 요거를 예. 뭐 또 대체 방안을 내놓고 하는 그 인력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그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산업 대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계에서 뭐 5
손에 드는 이 무역 국가하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때가 온 거죠. 이러면서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나라잖아요. 규모가 큰 나라인데 예. 그 큰 것에 맞게 예전에는 그냥 대기 위주로 뭔가 하고 그냥 누가 지시하면 그걸로 그냥 대충 하고 이런 주먹구구식이었다면 지금은 이 매뉴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예. 그거죠. 그래서 그 지금 청와대 지하 벙커에는 그 군사 정보 저 전국에 CCTV를 깔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레이더 정보 이게 다 모니터링 되거든요.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다 더해가지고 산업 정보도 같이 이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군사 정보와 그 외교 정보와 이 산업 정보가 결합돼야지 이 실질적인 그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고 그거는 아마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정부가 좋아지지 않으려면 그냥 의전 대통령만 하면 됩니다만 예. 그 윤 씨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하면 나라가 다시 퇴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VIP가 그냥 뭐 대충 뭐 옛날에 한 이승만 시절에 같은 그런 마인드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랑 얼마나 구조가 복잡하고 큰 나라인지에 대한 개념을 또 닿아놓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전혀 안 떠오르시는 분이 대통령 하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뭐 저 방송사의 실수로 몬트의 그 연설문 안 떠올 수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아예 몬트의 연설문도 없이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뭐 2분 가까이 그 미적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이 과연 이런 저 중차대한 국정을 운영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머리 빌리신다니까요. 뭐. 이제는 국가가 시스템으로 네. 우리가 이태리도 제치고 또 일정 부분에서 영국도 제친 나라거든요. 그런 저 나라의 국격에 맞고 국가의 그 요구 수준에 맞도록 하는 국정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또 그 핵심에서 중요한 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뽑는 그 선택에 그 이번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뭐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에서가 아니라 그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이런 시대에 맞는 대통령 후보는 저는 한 명밖에 없다고 보여요. 예. 이재명 후보는 그런 개념들이 확실히 충만한 사람이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뭐 한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다 할 정도로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든지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국내에서 시간이었습니다. 요소수 관련해서 1시간 프로 방송한 데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항상 늘 처음이죠. 산상을 초월하는 방송. 예.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벌써 261회고요. 아, 좋은 나라가 되면 멈추겠지 이 방송. 야, 그렇습니다. 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과 함께했고요. 자, 이 방송 마치고 새날은 이따가 9시 즈음에 최민희 의원과 함께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 닭갈비 살려 마켓에 오시면 진짜 맛있어요. 저거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